1939년 10월 프랑스 공군은 구식 정찰기들의 주간 정찰을 완전히 중단시켰으며 전방에 전진 배치했던 폭격기 부대 역시 후방으로 이동 배치합니다. 폭격기 부대를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은 당분간 독일군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었지만 사실 프랑스 공군의 구식 폭격기들을 전방 비행장에 계속 전개한다면 독일 공군이 기습하는 경우에 앉아있는 오리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죠. 하지만 프랑스 폭격기들의 항속거리로 볼 때 후방 비행장에서는 독일 내부로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전쟁 억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또한 불가피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프랑스 공군 사령부는 보다 빠르고 고성능의 뽀떼 63 정찰기들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정찰기를 호위하는 전투기들의 세력을 증강하고 독일 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한 전투기 편대 통상적인 순찰 비행 역시 강화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전의 대승으로 사기 충천한 독일 공군 역시 서부 전선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연합군을 자극할 수 있는 폭격기 부대의 대규모 출격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전선 상공의 제공권을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며 전투기 부대의 위력 순찰 비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죠. 따라서 양측 정예 전투기 편대의 정면 대결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영국 공군은 아직 허리케인 전투기들을 본격적으로 출동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국 본토를 떠나 프랑스에 전개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악한 비행장과 지원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프랑스군이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항공기 연료의 공급 역시 예상보다 원활치 않아서 영국 공군이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1939년 9월 말까지 160대 페어리 배틀 폭격기를 주축으로 하는 폭격기 부대와 200대 정도의 전술기로 무장한 전술 항공대를 프랑스에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에 전개한 영국 폭격기 부대는 독일 내 주요 전략 목표를 원거리 타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여받은 상태였으며 전술 항공대는 육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죠. 영국 육군과 함께 전진 배치된 전술 항공대는 13개 대대 분량의 전투기와 정찰기, 각종 지원기로 편성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독일 공군에 비해 구식화된 상태여서 그 전투력에는 의문부호가 달린 상황이었죠. 전술 항공대 소속의 가장 믿을만한 신형 항공기는 4개 대대가 파견된 허리케인 전투기들이었지만 이 중 절반이 배틀 폭격기 부대의 호위를 맡기로 된 상태여서 국경 순찰 임무에 나설 허리케인 전투기 세력은 2개 대대 분량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서부전선 상공에서 프랑스와 독일 공군 전투기들의 제공권 다툼이 진행되었으며 교전 규모는 점차 커져서 전투기 수십 대가 뒤엉켜 싸우는 대편대 전투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양측 조종사들은 그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라고 믿고 있었으며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위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와 한판 승부를 전개했던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 최하위 편제는 전투기 세대로 구성된 편대 바떠이어였으며 4개 편대로 구성된 비행대대 에스카드릴이 그 상위 편제가 됩니다. 이것은 독일 공군의 슈타펠에 해당하는 편제였죠. 에스카드릴의 상위 편제는 비행전대 그룹이었으며 각 비행전대는 3개 비행대대로 편성됩니다. 비행전대의 상위 편제는 비행단 에스카더였는데 각 에스카더는 보통 3개 비행전대로 구성되었으며 독일 공군의 게슈바더에 해당하는 편제였죠. 1차 대전 당시부터 전통적인 항공 강국이었던 프랑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 강도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근접 공중전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는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BF-109의 상승력과 급강화 능력을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을 기본 전술로 확립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중 전술을 사용하는 양측 전투기 부대가 정면 대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프랑스 전투기 조종사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프랑스 공군은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당군에게 노획된 BF-109 한 대를 비밀리에 입수했으며 이 기체를 은밀하게 테스트한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조종사들은 BF-109의 고속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MS-406에 비해서 최고 속도가 약간 빠른 정도였으며 근접 공중전 능력과 화력에서는 MS-406이 더 우수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프랑스 공군이 분석했던 기체는 초기형이었던 BF-109 B형이었는데 그때부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BF-109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상한 전쟁 기간 동안 서부 유럽 하늘에 나타난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BF-109B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괴물급 전투기로 진화했던 BF-109 E형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전투기 부대 편대 전술 운용은 1차 대전 수준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전투기들의 기본 편대 대형은 전투기 세대가 편대를 이루며 V자로 전개하는 빅 포메이션이었죠. 이 대형은 전투기 세대가 최대 폭 200m, 상하 50m의 공간 안에서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영국 공군 역시 프랑스 공군과 유사한 방식의 편대 전술을 운용하고 있었죠. 이 무렵의 독일 공군은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유연성 높은 로테와 슈밤이라는 새로운 대형을 도입한 상태였으므로
양측 조종사들이 서로 다른 편대 전술로 대결한다는 측면에서도 서부 유럽 항공전의 초반 전개는 흥미로운 양상이 됩니다. (1939년 11월에는) 전투기 편대 간의 대규모 교전이 자주 발생하면서 양측 조종사들의 기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는데, 먼저 기선을 제압한 쪽은 프랑스 공군이었습니다. 11월 6일 3개 편대 커티스 호크 75 전투기가 아군의 정찰기를 호위하며 독일 진영으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상공에는 BF-109 27대가 매복하고 있었죠. 고도와 속도에서 우세했던 BF-109 전투기들은 호크 편대를 노리고 급강화 공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기습을 눈치챈 호크 조종사들은 급격한 방어 기동을 구사하며 BF-109의 벼락같은 기습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첫 번째 공격 패스가 실패하자 수적으로 우세했던 BF-109 조종사들은 근접 공중전에 돌입했는데, 이것이 커다란 실수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죠. 이날 출격한 호크 조종사들은 치열한 훈련으로 단련된 최정예 조종사들이었으며 3대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날카로운 선회전을 펼치며 BF-109의 후방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이날의 공중전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호크 조종사들은 무려 8대의 BF-109를 격추했지만 손실된 호크 전투기는 겨우 1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날의 참패는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날 BF-109 슈타페를 지휘했던 인물이 폴란드 전선에서 최고의 에이스로 명성을 높였던 한스 겐첸 대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독일 공군 사령부는 한스 겐첸 대위를 베를린으로 소환해서 이날의 교전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날 교전에 참가한 BF-109 전투기들은 모두가 구형이었던 BF-109D형으로 BF-109E에 비해서 일격이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독일 공군 사령부는 프랑스 공군 전투기들과 비교해서 공중전 성능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BF-109D를 최일선 전투기 부대에 상당수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이날의 교전 결과로 호크 75의 성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 독일 공군은 향후의 교전에서 절대로 근접 공중전에 빠져들지 말고 일격이탈 전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일선에 배치된 BF-109D형을 모두 후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보다 강력한 BF-109E로 전면적인 기종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음 날인 11월 7일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군 정찰기를 호위하던 MS-406 6대가 상공에서 매복해 있었던 BF-109E의 기습에 노출되었으며, 엄청난 속도로 급강하에 돌입한 독일 조종사들은 단 한 번의 공격 패스에서 프랑스 정찰기 2대와 MS-406 2대를 격추시켜버린 후에 유유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날의 교전에서 생환한 MS-406 조종사들은 BF-109E의 일격이탈 전술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토로했는데, 프랑스 조종사들 사이에서 BF-109의 놀라운 상승력과 급강화 능력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공포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한편 11월 8일에는 영국 공군의 허리케인 전투기가 드디어 격추 기록을 달성하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벨기에 상공을 순찰하던 에드가 케인 소위는 높은 고도를 빠른 속도로 침투하던 도르니에 17 정찰기를 포착하고 끈질기게 따라붙었으며 기총 사격을 퍼부어 독일 정찰기 격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2차 대전에서 영국 공군 전투기 부대의 첫 번째 공식 격추 기록으로 이날 격추 기록을 달성한 뉴질랜드 출신의 젊은 조종사 케인 소위는 5개월 후에는 영국 공군 최초의 에이스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하면서 양측 전투기 부대는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치며 자존심 대결을 지속합니다. 11월 22일에는 독일 공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조종사가 출연하는데 이날 MS-406 전투기를 격추한 제2전투비행단 소속의 헬무트 비크 중이었죠. 헬무트 비크 중위는 향후 1년간 서부전선 상공을 무대로 엄청난 페이스의 격추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 1940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의 최고 에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부전선 하늘에서 전투기들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사이에 어느샌가 1939년 12월이 찾아왔으며 출격 기회를 노리던 영국 공군 폭격기 부대가 은밀하게 행동에 나섭니다. 영국 공군이 결정한 공격 목표는 독일 해군의 주요 전투함들이 집결해 있었던 해군기지 빌헬름 샤펜이었죠.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